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빈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수빈은 고등학생으로 학교에서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집은 오래된 전통 한옥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며 수군거리곤 했다. 수빈은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녀는 나는 귀신 같은 건 안 무서워 라고 당당하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처음에는 밤에 위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였다. 수빈은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모두들 그 집의 낡은 구조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 자주 들렸고 이제는 낮에도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수빈은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호기심 많은 수빈은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한복을 입고 있는 누군가가 정원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수빈은 그 인물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재빨리 창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음 날 그녀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그 집의 유령 이야기를 하며 장난을 쳤지만 수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자 진지하게 들어주기로 했다. 친구들은 마을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다. 점쟁이는 그 집이 오래전 큰 슬픔과 한이 서린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과거에 그곳에서는 큰 불행이 있었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빈과 친구들은 점쟁이의 조언에 따라 그 유령의 운을 달래기 위해 작은 제사를 준비했다. 그 후로 발자국 소리는 멈추었고 수빈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수빈은 성인이 되어 도시로 나가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끔씩 그날 방문 한복 입은 여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당시의 그 집과 제사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을 떠올리며 아직도 가끔 소름이 돋곤 했다. 그 집은 이제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새로운 거주자들은 웃으며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역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에는 그렇게 또 하나의 공포 썰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물론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독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던 김씨는 어느 날 마을의 오래된 폐가에 얽힌 소문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는 잡초와 덩굴 식물들로 뒤덮여 있어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검은 집이라고 불렀는데 이유인즉슨 오래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불행하게도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장소가 아직도 그때의 비극적 사건의 영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었습니다. 김씨는 호기심에 이끌려 직접 그 집을 탐험해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자신의 오래된 랜턴과 녹슬어가는 손전등 그리고 튼튼한 등산화를 신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주인은 썰렁하고 조용했으며 달빛조차 흐릿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힘겹게 열렸고 김씨는 손전등을 앞세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찬 채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씨는 곳곳에 방치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희미해진 사진들 그리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계단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김씨는 문득 바람도 한 점 없는 방에서 숨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가 보니 마침내 그가 서 있는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좁고 어두운 계단 앞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벽에는 처음 보는 기괴한 낙서들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오래된 초와 의식에 사용된 듯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곳에서 묘한 한기를 느꼈고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돌아서려던 찰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와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는 꿈속에서 항상 그 집에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그 지하실에 발이 묶여 있었고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여러 목소리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한 노인이 그 집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히 가족이 죽은 집이 아니었으며 그곳에서는 종종 기이한 의식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사악한 영혼들이 끌어들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꿈속의 목소리들에 시달렸고 마을은 점점 그곳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검은 집은 점차도 잊혀졌지만 그곳에 얽힌 소문과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용감한 누군가가 그 집을 찾아가곤 했지만 언제나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은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푸르른 그러나 다가가서는 안 되는 금단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03년 어느 날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새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이사한 첫날부터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밤이 되어 집 안이 어둠에 잠기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할 새벽녘에 어딘가에서 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집안을 맴돌았다. 마치 무언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나자 갑자기 집안 이 물건들이 조금씩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첫날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던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또 다른 날에는 주방의 그릇이 싱크대 안에 어지럽게 터져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설치류나 다른 동물의 소행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곧 이 생각은 바뀌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들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집안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놀라서 일어나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그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점점 그 소리는 더 또렷해졌고 내가 자고 있을 때마다 내 방 근처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나는 친구를 불러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고 부탁했다. 친구는 내가 전하는 이야기에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밤이 지난 후 친구는 침묵했다. 다음날 아침 친구는 굳은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어젯밤 너희 집이 이상했어. 누군가가 계속 창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 그 후 친구는 다시는 내 집에 오래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털어놓자 그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한 노년의 주민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집은 저주받은 곳일세. 오래전 그 집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모양일세. 그 이후로 그곳에서 머무르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불운을 겪었지. 나는 그 말에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이사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그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사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고 마침내 나는 그 집을 떠났다. 그 이후로도 때때로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 집에서의 경험이 가끔씩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창밖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이후 나는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 오래된 한옥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이어졌다. 누군가가 그 집에 살기를 결심했다는 소문을 듣기라도 하면 나는 그들에게 행운을 빌 수밖에 없었다. 그 집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테니까. 네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실제 경험담처럼 조작되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여기서는 가상의 공포썰을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2010년 어느 늦가을 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나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 춥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오싹함이 온몸을 감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도착하여 복도를 지나 내 집 앞에 섰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안은 고요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로가 몰려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부엌은 깔끔했다. 무언가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 순간 무심코 거울을 보는데 내 뒤로 어떤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이상한 경험을 한 터라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다시 침실로 돌아가 누웠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자려고 하면 발밑에서 계속 한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내 이불 끝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꼭 잡고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겨우 잠에 들었다. 몇 시간 뒤 새벽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도 바로 내 귀에서 속삭이듯이 순간 잠에서 깨어나고 방 안은 깜깜했다. 그저 착각이었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던 순간 방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이렇게 새벽에 방문을 흔들지?
의아해하며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누가 방문을 흔들었다는 생각에 지나친 피로감이 나를 녹초로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며칠 후 나는 친구에게 최근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아파트에 어떤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년 전 큰 화재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가족의 일원이 아직도 이 건물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했다. 그날 밤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화장실에서 수도꼭지가 저절로 틀어지고 안방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친구마저도 그 소리를 들었다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당장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두 눈을 부비며 다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이사를 결심했다. 몇 주 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 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없어졌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그때 싸늘한 바람과 섬뜩한 느낌이 되살아나곤 한다. 아마도 그 가족은 아직도 그 아파트 어딘가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유야 어찌됐건 나는 그 아파트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기로 다짐했다.